예,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이 예, 제 5회 지방재정광장 5회 토론 회의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이 두 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뭐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각자 한번 PR을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이재훈 교수님부터. 경기대표님 교수 이재훈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 내가 나야 하고 이제 끝나시는 거죠?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냥 이재은 그러면 그냥 그 브랜드 자체로 나야 그냥 하시면 끝난다 끝납니다. 이렇게. 예, 아마 청중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네이버 치면 한 10페이지 그냥 나오니까요. 그 이상 나오지.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저는 72년에 대학원 들어가서 석사학위 논문을 지방세제에 관한 연구를 쓴 다음부터 지금까지 자주 빼먹기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고요. 2000년부터 자치분권 개혁운동을 통해서 20여 년 재정분권 개혁에 대한 홍보를 해왔다고 할 수 있겠죠. 2014년에 퇴임해서는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해서 두 개의 시정연구원, 수원시와 고양시의 연구원을 통해서 현장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늙은이 중에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한 분의 이제 아직은 은퇴를 안 하셨죠? 아직은 예. 현직에 있습니다. 예. 현직자 중에 거두라고 하실 수 있는 손희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직은 현직에 있는 청주대에 있는 손희준이라고 합니다. 선배님께서 일찌감치 72년부터 지방세제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쓰셨다는데, 저는 그것보다 한 10년 뒤에 제가 82년에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저도 공교롭게 그때 석사학위 논문을 우리나라 한국의 지방 재정에 대한, 저는 이제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걸 학위 논문으로 쓰면 곧장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 지방재정을 처음 접하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재정실에서 사람 뽑는다고 해서 88년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에 지방재정연구원으로 시작을 한 것이 지금껏 계속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방재정 우리 선배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보면 볼수록 오묘하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는 더욱 어디로 튈지 귀추가 주목되는 행정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지방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서 항상 지방 재정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제가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지방 재정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분야, 좁은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으셔서 함부로 이렇게 들이붓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5회까지 오면서 이렇게 지방 재정 전문가랑 같이 이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건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우리 회장님께 사회권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제가 사회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별로 해서 교수님들께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하면 저절로 이렇게 좀 논쟁이 될 것 같아서요. 이번 토론 주제는 이제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 번은 이게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회고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재정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부분하고, 그럼 두 번째 주제는 이걸 하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뭘 풀어지는 건 아니고 일이 더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뭔가 버릴 건 버리고 새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했고, 세 번째 주제는 결국 이제 지금의 재정분권의 한 물결이 지났다면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야 한 다음 물결이 오는데 이걸 학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정치권에서 분권합시다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차세대의 우리 분권의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3부로 오늘 지금 구성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자치부활 이후에 현재까지 재정분권에 대해서 두 분의 대가를 모시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한 분은 경제학 쪽에 이 제정학의 설립자시고요. 조지 교수님은 행정학 쪽에서 보니까 아마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공통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1분 평가, 도대체 지금까지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예, 뭐 1분 평가라는 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지방자치가 복원된 이후 재정분권이 왜 요구되었는가는 아마 단체장들이 첫 95년에 직선되고 한 텀이 지나면서부터 단체장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근데 그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더라 중에 하나는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뭐 온갖 통제들이 상급 정부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다 뭐 주어진 역할 기능에 쓰는 돈들 그냥 쓰고 나니까 자기가 뭔가 단체장으로 좀 꿈을 갖고 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재정적 조건이 있더라.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니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게 이 재정이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는 91년 복원 이후 또는 95년 단체장 이후 굉장히 팽창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규모도 그렇고 또 지방세의 규모나 비중도 그렇고 굉장히 늘어났는데, 내용적으로는 분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분권으로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 분산체제하고 저는 뭐 꾸준히 그걸 제 논문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중앙집권체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그러면서도 지방정부에게 일을 시키는 분산체제 또한 심화돼서 결국은 지방의 모든 정책들이 중앙정책으로 일원화되는, 그러니까 주민의 삶이나 지역에 특화된 어떤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과의 체계화된 속에서 어쩌면 획일화된 그런 행정이나 정책들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재정 측면에서도 그렇게 미완의 분권으로 치면서 재정의 중앙 의존도는 더 심화되고 또 재정의 자율성은 더 약화된 게 아니냐 그런 판단합니다. 재정분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 지방자치와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988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정상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8년 뭐 서울 올림픽이 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정치권에서 갑작스럽게 지방자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재정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작은 했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는 이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도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관계되는 많은 전문가나 단체장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저는 자평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보면서 재정분권의 차원에서 봐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도 같이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마지막에 당부장 표시하고 한 줄을 넣어봤거든요. 이게 뭔가 논의하다 보면 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분권 자치였다. 재정은 엉망이었다. 자꾸 이러면 이 저희 밥그릇 저희가 차는 거거든요. 아니 뭘 그때 손혜진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인데 죽이든 밥이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으면 소중한 거다. 잘 만들어가면 되는 거다. 근데 저희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요? 좀 이렇게 후배들한테 힘되는 말씀을 좀 이거야말로 인생이다 하고 이제 해주셔야. 예, 뭐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는데 학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떤 걸 대상으로 할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사회가 있는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하겠죠. 그 사회 현상을 분석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도출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다음 사회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까? 이게 우리가 해가는 일반적인 방법론이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학자들은 항상 현실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학자는 언제나 현실을 또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지 그것을 그쪽에 들어가서 긍정하는 쪽을 들어가다 보면 저는 학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좀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재정분권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뭐 정말로 그렇게 뭐 꽝이냐?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이전에 비하면은 현재의 지방재정의 상태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더 소급해서 보면 이 집권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집권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저는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집권성이 얼마나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냥 뭐 제도적 양이 저쪽이 많다 이쪽이 많다 또는 외국에 비하니까 뭐 적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재정 지출로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통계에도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재정 지출이. 그게 이제 조세홍문 같은 데서 나오는 세출분권이 이렇게 높다. 그 다음에 분리시켜서 지방세의 비중만 놓고 보면 연방제를 빼는 어떤 단일 국가도 일본 이외의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방세의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보면 아니 뭐 세입분권 많이 돼 있지. 세출분권 많이 돼 있지. 그런데 뭘 얼마나 더 분권을 해달라고 하느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돈의 양을 가지고 자꾸 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단체장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내가 쓸 돈만 더 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식으로 주든 간에. 저는 그래서 이거 돈의 분권만을 요구했다고 또는 업무의 권한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허가도 내줘야 되겠는데 중앙정부 허가를 다 제도해서 못 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분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권은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조건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진짜 실현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분권 자체를 얘기해야지 그냥 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행정이 뭐 주로 시설을 많이 늘린다든지 거창한 무슨 사고를 한다는 거에 중점을 뒀지 아주 작은 의미에서의 주민들의 삶의 안전 저는 자치의 본질은 주민 생활의 안심 안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그럼 그걸 위해서 자치단체가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만 본다는 거죠. 업무나 권한이나 돈과 이것만 봤지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안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 내부에 있는 집권성을 찾아내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요것만 분석을 붙어야 전두환 정권이 등장해서 지방자치가 복원될 거라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부칙에 유신으로는 안 된다고 한 거를 지방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안 했지만. 그래서 총리 산하에 지방자치제도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주된 연구 주체가 사실 기획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경제기획원. 이게 나는 우리나라 이 자치제도와 재정제도의 집권성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들은 돈도 주고 권한도 줘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근데 여기에 중앙정부의 통제 기제를 어떻게 하면 체계화시키고 집요하게 살려낼 것인가가 저는 깔려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뭐 뒤죽박죽 하는 사이에 그냥 자치가 복원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갔죠. 그게 뭘로 나왔어요? 양여금 제도였습니다. 돈은 줘야 되는데 교부세율은 묶었죠. 13.27 복원하는 걸 묶었고 지방세 안 주고 뭐 그러니까 양여금 제도라는 걸 가지고 중앙의 통제 기제를 살리면서 돈을 줬죠. 이런 것처럼 저는 이 집권과 분권을 얘기할 때 제도 속에 존재하는 아주 집요한 집권의 기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분권개혁의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을까.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집권과 분권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두 번째 질문에 있을 때인데요. 저희도 학자들 꽤 고민을 했어요. 분권론자들이 이래저래 만들다고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건 기재부하고 행안부의 자기들끼리 그냥 권력의 교환이다. 결국 지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그래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뭔가 되면 지방이 좀 좋을 거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지방은 기재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건 보조금 주잖아요. 행정안전부로 통제만 하고.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뭘 작업할 때 보면 학자들이 관리분권이라는 걸 독립적으로 연구 주제를 좀 넣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사실 보면 저희도 이거 관리 집권을 위해서 학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온갖 제도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재정분권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지방자치의 역사는 잘 모르면 사실 재정분권 자체도 또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형식적인 의미의 재정분권은 상당히 많이 성과가 있었고 보여지는 수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도 저는 재정분권에 희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재정분권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밑에 그 저변과 사실은 어떤 잠재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완벽한 또는 더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모습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를 서서히 더 많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의 재정분권의 가능성이나 앞으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제 기대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고 싶은 거고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과연 우리는 현상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현상이 보여지는 그 이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순히 드러나고 있는 이 좀 심하게 표피적이고 현상적인데 너무 집중할 것인지는 조금 우리 스스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재정분권의 그 하나의 측면으로 세입분권, 세출분권, 저는 이제 관리분권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안 하고 저는 재정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 저도 이걸 집어넣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지금 행안부가 얘기하는 재정관리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면은 그게 중첩적으로 증폭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들여다보면은 정권별로 좀 달라요.
사실은 그 웨이트나 관점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측면 그리고 재정분권의 아주 결정적인 결정 요인도 제가 봤을 때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행정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덜어내고 단순히 경제학적 또는 행정학적 이런 측면만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 복잡다단한 재정분권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분권을 가져오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게 재정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일제 36년 식민지 또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군부, 독재 체제 이런 것들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민주화가 되고 완전히 모든 국민들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인식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전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서서히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 되어야만 재정분권의 문제도 가능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타자적인 자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 비춰서 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문제의 정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저는 느낌이 뭐냐면 재정분권의 문제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돼. 이게 불완전하더라도 또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 그건 왜냐하면 우리 학교 자치도 안 되고 있고 그죠? 정말 주민자치도 이 지역자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봤을 때 학교 자치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대학 자치 요즘 얘기도 안 합니다. 또 주민자치 제일 큰 게 도시의 아파트 자치 이거 형식화되어 있거든. 돈의 문제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는 나아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후퇴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보고 있는데 그러한 자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의 키가 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통시적으로 좀 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와 형태로 넘어가 버리면은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가니까 저는 이제 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보는 게 이제 제도. 결국은 제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우리가 기할 수 없는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저거죠. 학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널 이렇게 냉소로 보는 건 좋은데 다 나쁘다 그러니까 꼭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넌 잘못된 거야 하면 안 돼. 괜히 이야기 없다고 내가 당하는 건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학계나 이렇게 좀 학자들이 보는 이 분권이나 이런 쪽에서 기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싶은데 예를 들면 꼭 재정 이래 들어가면 논문에 보면 효율적이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는가 이걸 막 계량분해서 올려요. 그러고 보는 게 이제 숫자가 된 거 있으니까 세입 세출 이렇게 숫자를 막 돌려요. 제가 볼 때라도 아까 이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 그거하고 효율과 생산은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그거에 한 묶여서 그냥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숫자 결론 안 나오면은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고는 결론 부분에 또 들어가면은 중앙정부가 관리를 열심히 하고 보조금 통제하고 투명해야 되고 쭉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자기는 도대체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는 이해는 하는가? 뭐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계속 같이 방향들을 설정해서 같이 뭔가 글을 써줘야 이렇게 논의들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그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나 공감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재정학자들을 보면은 이거 뭔가 이게 괜히 이렇게 막 부딪히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숫자를 다루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정확히 봐주셨는데 우리의 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총량 규모하고
중앙정부의 총량 규모를 비교해가면서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이거 잘 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재정 쪽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저는 더 세게 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방 재정 측면에서 재정 분권이 낮아지고 있는가? 전 전혀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역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에 돈이 많으면 좋은 거죠. 자꾸 비판적으로 보니까 저는 자꾸 제가 역진하고 기자 있다는 같으면 생각이 그래, 지방은 안 돼. 그냥 내 말만 잘 들어야 되지. 아니 그 그죠? 뜻이 아니라 지방이 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좀 좋은 거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못해서가 아니라 돈을 늘려주긴 하는데 중앙은 늘려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있고 아까 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우리들 생각 속에 주민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쓸 돈이 많아지면 좋은 거지 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자치의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쓸 돈이 많아지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에 빌붙어서라도 돈을 많이 가져오면은 유능한 이런 식의 구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잘못하면은 자치를 처음 생각에는 돈이 있어야 자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구조는 이 돈이 자치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져서 재정학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좀 화도 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이제 그게 이제 글 쓰는 방향 초점 잡기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한번 후배들은 보시면서 교수는 재정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 다면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정치와 경제 융합 현상이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면만 보면 좀 다른 면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재정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정은 첫째 질문이 아까 뭐 지방자치, 왜 정부는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정부는 도대체 뭔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걸 왜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죠. 돈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저걸 지방정부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일까? 라는 것까지도 지방정부에게 다 맡기고 강제하고 어떤 건 강제해서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스스로 그걸 자꾸 자임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아닌 걸 하니까 돈이 부족해지고 그럼 또 중앙정부에 손 벌려서 이렇게 달리고 그러니까 나는 학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적어도 논리적 근거에서 우리는 하는데 그게 이제 뒷부분에도 있는데 학문적으로 어느 입장에 쓸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바라볼 거냐에 달라지는데 지방재정은 너무나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라는 엄연한 존재가 있고 상위정부라는 엄연한 존재가 있고 우리는 통상 자치하면 가장 기초적인 자치를 핵심 자치로 보는 건데 243개 중에서 226개가 기초고 17개가 광역 그 위에 1개의 중앙정부가 있거든요. 근데 중앙정부는 하나만 분석을 하면 되는데 부처별 분석만 합니까? 지방정부는 243개가 존재해요. 우리는 항상 평균을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석에서도 226개 자치단체를 분석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냥 기초자치단체는 수입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뭐 이렇게 오고 아직 예외적인 경우에 뭐 100만 이상 도시는 어떻고 뭐 그 정도로 나눠서만 보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정을 운영을 갖고 있는 연구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즐거워요. 저는 이게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방재정 제도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중앙정부와 관련된 거고 그 제도를 만들 때 그게 이제 행안부의 관점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는 중앙정부는 뭐야? 국가를 전체 운영할 때 그 국가가 끌어가는 목표에 따라서 지방을 편제하고 싶은 거죠. 또 편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지방재정 제도를 허용합니다.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어떤 제도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뭐 줬다가 늘 뺏어가잖아요. 조세도 줬다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권한을 줬다가 뭐 소관권을 줬다 뺏어가고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국가 전체의 어떤 방향성 속에서 지방재정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그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 행정안전부는
그 입장에서 한 발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안부가 왜 그러냐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사람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주는 거지 자치단체가 주민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방재정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정말 지방정부는 지방재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분석은 상대적으로 지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중앙정부 관점에서 보면 아까 관리분권이라는 말이 중앙정부 입장 얘도 불안해. 안 돼. 낭비하고 뭐 이런 거 통제하고 싶어 하는 성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보면 잘 나눠보세요. 세 가지 성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재정제. 하나는 감호적 관계라고 봅니다. 감시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근데 감시는 중앙정부 입장 지방정부가 잘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도 하고 감사도 내려오고 이러죠. 보호는 원래 좋은 거예요. 주민의 입장에서 이 지방정부가 잘 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조정적 관계를 항상 유지합니다. 공무원 수는 이래야 되고 공무원의 보수는 이런 정도로 돼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쭉 제대로 통제를 하죠. 중앙정부가. 세 번째는 뭡니까? 유도적 관계입니다. 너 이거 줄 테니까 너희 동네 체육관 지를래? 너 이거 줄 테니까 너희 동네 뭐 행사 한번 할래? 이런 유도적 관계, 보조금이나 교부세도 조정예술 같은 거 조정해서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노인회관 같은 거 잘 운영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해서 더 줄게 그러면 그쪽에 조정예술 더 크게 주는 것 쪽으로 돈이 많이 가겠죠. 이런 세 가지 관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제도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어떤 일관성 있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체계화하는 한 측면이 있는 동시에 개별적인 관계로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에 어떤 것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나는 행정학적 학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을 때는 저 사람들이 도입하는 저 제도는 저게 분권일까? 재정분석 평가제도는 그게 지방정부에 왜 그게 필요할까? 의회에서 하고 주민이 한다면 의미가 있겠는데 왜 그걸 중앙정부가 분석하고 평가를 하지? 중앙정부의 통제기제를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사실 복싱예산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의 지방자치를 복싱예산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근데 실제 도입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방정부가 이거 복식제도에서 우리가 자산이 이렇고 부채는 이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운영할까요? 아이씨 뭐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우리 그냥 운영만 하게 만들어하고 서류만 만들어내죠. 어디서도 그거 가지고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단체를 좀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을 체계화시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지방정부 입장에서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주민의 입장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입장 두 개가 대립되면서 동시에 그게 하나의 분권체계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오동을 빼놓고 오는 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분권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학자적으로 해서 힘들죠. 뭐 온갖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시국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서 우린 지방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나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의 재정을 분석하고 거기서 문제를 노출해서 거기서 그냥 일호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전부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재정을 분석하고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잠깐 안 맞거든요. 그것도 일리 있어요.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제 청주대에 있기 때문에 청주대에 근무하면서 행정학과의 교과목을 보면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대학의 행정학과는 지방행정이나 지방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 중앙정치와 중앙행정을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넌센스다. 저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게 팩트 파인딩 하기에 우선 바로 답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도외시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정권별로나 이렇게 쭉 중앙부처인 기재부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로 논의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쭉 보면은 옛날에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쭉 뭐 예산청 뭐 쭉 넘어옵니다. 기회처로 있다가 지금 기재부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일본이 총무성이지만 옛날 대장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재부는 대장성이에요. 거의 일본에. 엄청난 이 권력 부처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또 행안부는 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도 뭐 행자부, 안행부, 지금의 행안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에 대한 중앙 부처도 관계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양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지방 재정과 관련된 재정 현상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 위의 얘기들을 거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수치적으로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뭔가 그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동안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데는 제가 봤을 땐 핑계 같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의 평가 중심 사회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대학 교수들도 선배님의 일찍 굉장히 정년을 하셨으니까 정말 부럽죠 지금. 지금 대학 교수들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2중, 3중의 평가 제도들이 대학 교수들한테 지금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로지 지금 교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수의 생존의 문제거든요. 나는 이 말씀에 너무 좀 동의가 너무 큰데 제가 퇴임하기 전부터 퇴임한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고 대학의 위기는 교수의 위기다. 라는 건 내가 재직할 때부터 현재까지 부르짖는 건데 나는 왜 교수의 위기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방재정에 빗대 봅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또는 그 밑에 있는 주민의 입장이 교수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한 거지.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상위 제도가 잘못되고 그 제도의 운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교수는 이제 저항이라는 자세 자체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교수 사회에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까? 나를 마지막 했지만 위로를 했어요. 일단 일부 여기서 마치고 시간이 마무리.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잠깐 우리가 좀 짚긴 해야 돼요, 짧게. 용어. 우선은 아까 이제 뭐 효율성 문제 같은 거 하자면 나는 그 효율성 자체를 쓰는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다고 봐요. 용어 자체도. 그분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건 난 굉장히 경제학. 그건 왜? 신자유주의 논리에서는 효율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장 중심 논리니까. 시장에서 효율성 빼놓은 뭐가 있어요? 효율성 없으면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분배해 주는 게 낫잖아, 오히려. 시장은 효율성만 빼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분권개혁에서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 효율성이 대체 뭐냐고 얘기죠. 그냥 지방정부 줄이고 이걸 줄이고 재정직 줄이고 하면 그게 효율성이냐. 여기서 이제 효율성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권이 신자유주의 분권만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미국 중심 이 학문 구조 또는 사회의식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데 영국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했지 나머지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분권 개혁 안 했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게 안 했고 이태리도 그렇게 안 했고 스웨덴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거기는 협력적 복지사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복지국가 시스템은 불가능해지고 이거를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적 복지사회를 만들까? 그러려니까 분권을 해주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하는 걸로 한 게 그런 나라들 분권이었거든요. 근데 우린 그 분권은 아무도 그냥 흐지부지 프랑스 분권 했다더라. 이태리는 헌법도 개헌하고 했다더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또 스웨덴도 했다는데
그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주목하지를 않았어요. 거기 다들 그냥 영미계통의 뭐 반계를 줄이고 정부 규모를 줄이고 많은 부분을 시장으로 넘겨주고 민영화하고 뭐 이런 분권들만 보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 아닐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학문적인 어떤 자율성도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가 뺏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 물론 이제 학자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철학이 어떤 걸 보면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종교하고 똑같은 건데 철학을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회는 이 두 개의 힘이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니까 어느 한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반대쪽의 힘이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의 반대쪽의 힘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분권을 한다 그랬을 때 다른 나라에서의 분권 사례를 그냥 어디가 뭘 했대더라 하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했을까는 사실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반성이 많이 드네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